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손경주 작가님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손경주 소설집 바람이 분다의 표제작입니다. 손경주 작가님 소설 비 오는 날도 낭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이 소설은 메밀꽃필 무렵을 모티브로 쓴 단편 소설이며 장돌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허씨의 삶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활과 또한 시골 오일장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그의 허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바람이 분다. 손경주. 날이 흐리다. 해는 오전에 잠깐 얼굴을 내밀곤 누구 꿰매 술추렴이라도 하는가 영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꾸물거리고 바람이 찬 탓인지 아니면 겨울장이란 게 애당초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모여들긴커녕 바람만 몰려든다. 하천 건너 빈 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장터 안에 천막을 흔들고 장사치들의 양 뺨을 호되게 후려친 후 바닥에 널린 허접 쓰레기를 몰아간다. 사람들이 평소에 채 반도 나오지 않았다 싶은데 장은 파장 분위기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팔던 할아범은 벌써 들어갔고 굳으며 가방을 수선하는 갓바치도 짐을 싼다. 국밥 많은 순돌레가 한 대부터 그릇을 거두며 의자와 탁자를 접고 있다. 떡볶이며 튀김, 장난감, 화장품, 이불과 겨울 내이, 양말 따위를 버려놓고 있는 패들이 장터에 궁싯거리고 있으나 기껏 기만원 어치 팔자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과일전에 허씨가 소쿠리에 귤을 탑처럼 쌓아 올리다 뒤로 밀친다. 장사치들은 이걸 달아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건 그의 솜씨가 미숙하거나 손이 곱아서가 아니다. 장사꾼에겐 제일 무서운 건 오지 않는 손님이고 남아있는 물건들이다. 추위에 떨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그는 화가 치민 것이다. 오늘 장사는 꽝인가 보다. 아침잠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허씨는 일찍 좌판을 펼치고 풍성하고 그득하게를 무슨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과일들을 진열했다. 마수거리가 괜찮았고 반짝 손님들도 들었다. 이후 뜨문뜨문 오는 손님을 받으며 장사는 기다림이다 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오래 버티고 있는 놈이 더 팔고 기다리다 보면 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후로는 영 아니었다. 쫄대기 손님과 진상 떠는 사람이 드나들더니 오후 들어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그마저도 끊겨버렸다. 그래도 그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허씨는 제풀에 지쳐갔다. 이제 그는 몇 주 전 외상준 손님을 기다렸다. 그 손님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다. 어떻게 생겼더라. 눈썰미가 없어서 얼굴의 형태는 물론 이목구비도 얼굴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 속눈썹이 길었었지. 허씨의 기준으로 여자의 이름은 긴 속눈썹이다. 손님들이 물건 사면서 나 누구요 라고 알려주지 않으니 신체의 특징이나 사는 곳으로 이름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또 기억나는 건 그녀가 잘 차려 입었고 레깅스 속 종아리 선이 예뻐 썼다는 점이다. 여자의 속눈썹과 종아리를 다시 본다면 알아볼 수 있을 것도 같다. 통도 커서 그녀가 산 사과며 귤, 딸기, 단감 등은 두 보따리로 만들기 버거웠다. 지갑을 열며 그녀가 말했다. 현금이 없네? 카드 되죠? 안 되는데. 허씨는 오물거렸다.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 과일이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허씨는 구부정한 자세로
양 손에 여자가 산 과일 봉지를 들고 발끝으로 땅을 몇 번 찼다. 딱 부러지게 아까의 자세와는 다르게 여자는 이제 다소곳하게 서서 시선을 발밑에 두고 있었다. 그때 여자의 속눈썹을 보고 어이쿠야 눈썹 한번 기네 라고 허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과일 봉지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물건을 받고 돌아서 길을 가는 여자의 뒤통수를 보고 아차 싶었던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다음 장에 나오실 거죠? 그럼요. 라고 여자가 대답했었는데 함흥차사다. 손님들도 안 오고 긴 속눈썹도 안 오고 빌어먹을. 다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소리 속에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들어보면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갓난아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허씨는 고개를 흔들며 몸을 떤다. 뭔가 이상하다. 일상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몸이 말하고 있다. 뭐지? 아, 정오쯤 찢어지게 우는 아이가 있었다. 전통시장 살리자 어쩌고 하더니 요즘은 젊은 안악들이 심심찮게 유모차를 밀고 난장바닥을 다닌다. 투명 덮개 달린 쌍둥이 유모차가 길 한가운데 홀로 있었다. 보호자는 물건을 고른다고 잠깐 유모차를 난장 한가운데 세워둔 모양이었다. 한 아이가 울어댔다. 배가 고픈지 아니면 엄마가 없다고 깨달았는지 아이는 그악스럽게 울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따라 울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목청껏 울다 지치면 다른 아이가 바통을 이어받아 죽는다고 울었다. 시선이 집중됐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젠장, 별놈이 다 장사를 회복 놓는군. 사람들은 상인들이 진열한 물건들에 관심이 없었다. 부모가 달려오고 뭘 해주었는지 아이들은 잠잠해졌고 시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들 울음소리 때문에 바람소리에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후로 손님이 들지 않았다. 한참을 쪼그려 앉았던 허씨가 굼뜨게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온 몸을 부풀려 하품을 하고 나서 장갑 낀 손으로 한쪽 코를 막고 핑하며 코를 풀곤 다른 쪽도 마저 푼다. 손이 시린지 그가 장갑 속에서 손가락만 빼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한다. 손가락이 빠진 그의 장갑 낀 손은 추수 끝낸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볼품없어 보인다. 허씨의 마른 몸피는 빠른 하관에 날선 콧날, 거뭇한 살결과 보태져 그를 강팍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시장 사람들에게 깜상으로 불렸는데 그 호칭에 질색했다. 여러 해 입은 듯 색바란 바지 속 하체는 타이즈며 네이 등을 여러 겹 입었을 텐데도 부실하다. 집안 내력은 모르겠으나 챙겨주는 사람 없고 본인도 잘 먹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물론 짧은 입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고. 내일 봉평장에 가려나? 허씨가 건너편 야채전에 황씨에게 묻는다. 가야지. 대답이 심드렁하다. 하긴 집집마다 김장 다 끝냈는데 저 집은 뭐 팔 게 있는가 싶다. 김치에 골마지 끼고 군내 나서 사람들이 봄동이며 얼갈이, 냉이 따위의 푸성기와 봄나무를 찾아야 황씨네도 바빠진다. 황씨는 또래에게 털군으로 불렸는데 별칭에 걸맞게 구렛나루의 털과 수염이 숱도 많고 억세다. 하루만 면도를 하지 않아도 시커멓게 돋는 털들을 보며 양기가 전부 그곳으로 가는 모양이다. 허씨가 은근한 목소리로 꼬드긴다. 한잔 해야지. 여기서? 황씨가 가자미 눈으로 제 마누라를 겨눈질한다. 그의 처는 손을 제게 놀려 팔을 다듬고 있지만 기실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두 사람의 수작을 엿듣는 중이다. 몇 푼이나 더 벌겠다고. 황씨가 자신에겐지 아니면 제쳐 들으라는 소린지
모를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꽁쳐 두었던 막걸리 병을 꺼내는 동작이 아직은 조심스럽다. 때를 놓칠 황씨 처가 아니다. 황씨의 뒤통수에 대고 이기지도 못할 술을 어쩌고 하며 징징거린다. 술 마시는 기미만 보이면 늘어놓는 잔소리라 황씨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허씨도 못 들은 채 한다. 둘은 어정쩡하게 서서 종이컵에 담긴 술을 마신다. 흠집 난 과일을 안주 삼아 술이 몇 순배 돈다. 뻣뻣하던 허씨의 몸은 한결 유연해졌지만 발은 아침 나절보다 더 시리다. 황씨는 제 처의 눈치에서 조금씩 편해진다. 여기저기서 떠리를 외치는 장사꾼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나부낀다. 황가야, 파 다듬고 도라지 껍질 벗기면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뭔 소리요? 아, 더 비싸게 팔 거 아냐. 그야 그렇지. 그럼 이놈아, 부가가치세를 내야지. 아무리 농산물이 면세라도 말이야. 실없는 놈. 너도 사가며 배며 귤이며 조에 까서 팔아보지 그래? 보기도 좋고 잘 팔릴 거다. 황씨가 핀잔을 주자 허씨는 무르침해진다. 허씨는 지난날 여름 해거름역의 난장판을 떠올린다. 멍석에 과일을 쏟아놓고 1,000원 1,000원이라고 소리치던 때를 여편네들은 천방지축 두서없이 수박이며 복숭아, 참외, 사과들을 잡았다 놓았다 해가며 물건을 골랐다. 과일을 고르는 손님과 지나가는 손님이 조금 늘면 허씨는 그 중 제대로 익은 과일을 골라 칼로 잘랐다. 맛보기 1순위는 아줌마다. 효과가 확실하다. 사람이 몰려들면 더욱 신이 나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몇 번 손님을 받고 나면 전대는 금방 불룩해졌다. 결혼하고 집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이제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허씨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씨의 생선전을 바라본다. 없다. 이씨 처만이 생선 토막 내랴 손님 받으랴 바쁘다. 녀석 어딜 갔지? 엄동에 할 만한 건 생선 장사뿐인가 보다. 아니면 이씨 처에 장사 수완이 뛰어나서인가. 요즘 그래도 장에서 푼돈이 남아 만지는 놈은 이씨뿐이라고 허씨는 생각한다. 자식 복도 많지. 이씨 처는 작달막한 키지만 뼈마디며 몸이 튼실하고 단단해 보인다. 크고 투박한 손은 억세게 1개나 한 폼인데 그런 까늘은 눈, 코, 입이 오밀조밀 귀엽게 생긴 데다 부침성이 좋다. 그녀가 두 손을 휘두르며 앙팡지게 손님을 잡고 흥정하며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는 솜씨를 보면 허씨는 넋을 놓는다. 침이 고인다. 얼금뱅이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왼손잡이에 자칭 호라비인 허씨는 장사고 뭐고 모든 게 귀찮아진다. 이놈들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깡술 먹단 속 다 버린다니까. 한 길 건너 건어물전에서 넘어오던 이씨가 끼워든다. 모두 제 말 하면 온다더니 허씨는 입에 고인 침을 삼키고 사념을 턴다. 황씨도 이 자식이 선밥만 먹었나? 어따 대고 이놈 저놈이야? 라고 궁시렁거리며 논기를 준다. 가자. 어디서 잔술을 걸쳤는지 불쾌한 얼굴로 이씨가 두 사람을 이끈다. 마다할 사람들이 아니다. 허씨는 이씨가 이끄는 대로 미적미적 걸음을 옮기는데 그의 손에는 마시다 남긴 술병이 들려있다. 황씨는 마누라 시선을 외면하고 뛰듯이 걷는다. 건어물전 아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생선 장수는 건어물 김씨와 죽이 잘 맞는 모양이다. 온기와 함께 갯내음이 훅 끼쳐온다. 서너 평 넓이의 터에 세워진 천막안 매대에는 팔다 남은 멸치며 새우, 김, 포 따위들이 고개를 디밀고 허씨 일행을 맞는다.
전작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듯 포 대가리와 빈 술병이 제 할 일을 마치고 바닥에 버려져 있다. 발동이 걸렸는지 이 씨는 한 잔 더 할 채비를 하고 허 씨와 황 씨를 부른 것이다. 건어물 김이 꺼져 들던 드럼통 난로 안 화토불에 꼬챙이를 넣어 휘젓자 다시 불길이 인다. 허 씨가 체면과 염치 따위는 예전에 고물 장수에게 주어 버렸는지 신발을 벗고 젖은 발을 불가에 디민다. 발에 땀날 때가 좋은 거요. 건어물 김은 익히 안다는 듯 엉덩이를 뒤로 빼 자리를 내준다. 요즘은 아무나 사장으로 불리지만 김 씨는 시장 상인과는 크기가 다른 사람이다. 그가 난장으로 돌게 된 건 외담대 때문이었다. 수산물 가공업을 하던 김 씨는 유명 수산물 판매 회사와 염장 명란과 반가공 대구포, 어묵용 연육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다. 순항 중인 배에 뒷바람까지 불어주는 격이었다. 김 씨는 이 외담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받아 외상으로 살 건 외상하고 현찰 지불할 건 현찰 지불하며 공장을 돌렸다. 공장은 바삐 돌아갔다. 그가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얼마 후였다. 원청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돈을 갚지 못하니 하청업체가 갚아야 한다고.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뒤 하청업체가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물품 대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들었다. 원청업체의 납품은 끝난 상태였다. 돈을 돌리지 못한 김 씨는 신용 불량자가 됐다. 밖으로 나앉은 그는 몇 달을 술만 마시며 보내다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장에 나온 터였다. 은행에 갚지 못한 채무에는 지금도 연 15%의 연체 이자가 붙고 있다. 허 씨가 발을 말리는 사이 이 씨는 불을 여투고 은박지 깐 철판 위에 목살을 올려놓는다. 고기도 있고 한데 내 풋고추하고 깻잎이나 좀 내오지. 누가 야채 장수 아니랄까봐 황 씨가 격식을 갖춘다. 이제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고추장도 있으면 금상첨화고. 허 씨가 슬쩍 뭉친다. 사람들 발길이 뜸해져 호객 소리가 그친 5일장 안은 고즈넉해 허 씨 일행이 술을 마시기에 맞춤하다. 불판의 고기가 기름을 개워내며 노릇하게 익어가자 사람들의 젓가락질이 바빠진다. 빈 술병이 늘어간다. 밖은 구름이 낮게 내려앉으며 날이 어둑해지고 바람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어허, 바람 참 지랄 같네. 김 씨가 기울어진 천막에 지지대를 바로 세우며 중얼거린다. 어떻게 좀 팔았나 들? 각 일병째 술을 비우며 새로 씹을 만한 안주거리 내놓듯 허 씨가 말한다. 팔긴 좋으지나 에고 먹는 건 나이고 느는 건 빚뿐이라네. 이 씨는 들고 있던 잔에 술을 급히 마신 후 손사래까지 친다. 그러자 황 씨가 마침 너 잘 만났다는 듯 입에 침을 튀긴다. 도대체 어떤 놈이 뭘 잘못했기에 장사가 이 모양이야? 내 오늘 얼마 팔았는지 알아? 장세에 기름값, 밥값 빼고 나면 개털이야. 아닌 게 아니라 큰일이야. 돈 들어갈 땐 많은데 장사가 안 되니. 그런데다 물건값은 오르기만 하지 내리는 게 뭐 있나? 아, 수은주는 내려가잖아. 허 씨는 어깃장이다. 황 씨가 말없이 고개를 뒤집는다. 고기 익는 냄새와 연기가 바닥으로 내려앉는다. 어깃장은 놓았지만 허 씨는 시무룩하다. 그는 맞는 말이라고 속으로 수긍한다. 겨울 물건이란 게 저장이어서 소진만 되지 새로 생산되지 않는다. 다음 해나 되어야 새로 수확할 수 있다. 시장 이치가 물량이 부족하면 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물건 값이 올라서 비싸지면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어제 10,000원 팔던 귤이 값 올랐다고 13,0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돌아선다. 촘을 따는 딸기, 수박, 참외들에는 다른 사정이 있다. 한겨울에 과일 모종을 심고 키워 열매를 맺으려면 하우스 시설을 하고 불을 떼야 한다. 여름 노지 과일에 비해 한겨울 시설 과일이 비싼 이유다. 근데 재정 위기는 뭐고 디폴트는 뭐랴? 이놈아, 야채 장수가 근데도 몰라? 허씨가 퉁을 놓았는데도 황씨는 진지하다.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니께. 김 사장은 알 거 아니야. 김씨의 낯빛이 곤욕스러워진다.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말 시킨다. 물론 알고 있다. 살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떠드는 놈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다. 나중에 보면 그런 놈은 꼭 뒷돈 받아 챙기는 브로커질이다. 하지만 묻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다. 이젠 이들이 김씨에게 친구다. 사업하던 시절 친구는 많았었다. 그러나 사업이 망가지자 힘내라며 찾아와 술 한잔 사는 친구는 없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돈을 펑펑 썼다는 거야. 나라가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니 실업급여니 해가며 말이지. 정치인이 표 얻으려고. 이걸 표풀 아니 포퓰리즘이라 한다지. 문제는 곳간이 벼서 다른 나라 돈을 갖다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건 땡전 한 푼은커녕 빚밖에 없다는 거고. 디폴트는 국가 간에 돈 빌려 놓고 더 빌려달라고 손 벌리니까 빌려준다는 놈이 못 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다. 배째라는 거지. 그래서 에이 그만할게. 조리 있게 설명하려는 김씨의 생각과 달리 말은 엉키고 만다. 그는 평상시에는 차분하다가도 급해지면 말을 더듬는다. 그리곤 제풀에 말을 닫는다. 근데 그 먼 나라의 불똥이 왜 여기까지 튕겨? 탕군이래 오늘이 가장 잘 산다잖아. 정말 잘 사는 거 맞아? 난 살기가 팍팍해. 그만해라. 넌들 모르는데 난들 어찌 알겠냐. 맞아. 우리네가 그 켰속이야 알 수가 있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장돌뱅이 인생인데. 젠장 골치 아픈 소리 치우고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서 노래나 한 자락 하자. 허씨의 제안에 사람들은 잠시 딴전을 핀다. 특히 황씨는 움찔 놀라기까지 한다. 사실 돈도 아깝지만 도끼는 뜨고 지키는 마누라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건 그로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아니 전에 허씨 따라 가보기는 했다. 그날따라 서로 의기투합됐고 술도 적당히 취했으며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이라는 심보가 발동됐던 것이다. 간만에 맥주 시키고 도우미 불렀다. 낯가리는 황씨에 비해 허씨는 이 여자 저 여자 지분거리며 질탕하게 노는 게 부러우면서 한편으론 철없기까지 했다. 노래방을 나오니 벌건 대낮이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되먹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쾌감이 스멀거렸다. 가슴은커녕 손 한 번 잡기도 어려웠다. 누가 그런 데를 노래만 하러 오겠는가 말이다. 자신의 행색이 보잘것없어 그런지 말이며 하는 짓이 쌀쌀맞고 밉상이었다. 장사한다고 찬바람 맞고 있는 마누라만 불쌍했다. 오늘은 절대 휩쓸리지 말자고 황씨는 다짐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 자락 해. 그래요? 그 외 잘하는 장타령 있잖아. 제안을 거절당한 허씨는 떨떠름했지만 귀얇은 천성 탓에 그럴까 하고 대꾸한다. 떠밀리듯 일어난 그가 주섬주섬 왼쪽 바지 끝을 말아 올린다. 모양새 갖춘다고 윗도리를 뒤집어 입더니 수건까지 이마에 동여맨다. 그가 목청을 가다듬는다. 일자나 한 장 들고나 보니 일선 가신 우리 오빠 얼씨구씨구 잘도 한다.
남았네, 남았네. 장자나 한 장이 남았네. 선고리는 문고리, 뛰는 고리, 개고리, 나는 고리, 꾀꼬리, 입는 고리, 저고리. 사람들이 타령 중간중간에 얼쑤 잘한다라고 추임새를 넣지만 소리하는 헛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어쩐지 흥에 취하지 못한다. 헛이는 바람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은 사위어 가고 불판 위의 고기들은 까맣게 타며 말라간다. 사람들이 서로 노래하길 사양하자 왕년의 이야기들이 오간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송아지 사러 난생 처음 장을 나갔는데 별의별 장사들이 다 있는 엿장수, 뻥튀기 장수, 빈대, 쥐약장수, 칼장수, 야바위꾼. 옛날 우리 시골엔 박물 장수는 물론 다름이 월부 장수도 들어왔소. 으뜸은 약장수지. 만담도 일품이고 차력도 했잖아. 입에서 불 뿜는 거 봤어? 만병통치, 불로 장생이라는 약. 거 사고 싶더구만. 애들은 가라에서 자꾸 뒤로 밀려났지. 허씨는 사람들 이야기를 귓등으로 흘리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망할 놈들, 어린 시절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개뿔이나 뭐 들을 것도 없구만. 바람이 지나가며 소리를 지른다. 그 속에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환청인가? 허씨는 귀를 모은다. 들린다. 갓난아이 울음이다. 머릿속이 휘저어진다. 잊어버리려 했던 기억이 앙금처럼 일어난다. 젠장, 왜 이러는 거야? 잊고 잘 지내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된 바람이 불어오자 허씨는 몸을 떤다. 아이는 종일 울어댔다. 아이는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한 핏덩이였다. 주위에는 이웃이 없었다. 화전민이 살다 간 깡촌의 외진 곳이라 아이가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듣는 이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를 어르던 소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엄니의 젖무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엄니를 찾아다녔다. 장독대에 가보고 물 깃나 싶어 우물에 갔다 왔다. 그 사이 아이는 더욱 악을 써대며 울었다. 빨리 엄니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증이 일었다. 밭에 나가 엄니를 소리쳐 불렀다. 메아리는 없었고 엄니의 대답도 없었다. 소녀는 울었다. 울면서 다시 엄니를 찾았다. 엄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비를 찾았던 것도 같다. 소녀는 성주 단지에 손을 넣어 쌀을 한 줌 꺼냈다. 냄비에 쌀과 물을 넣고 화덕에 불을 붙였다. 불은 잘 살아나지 않았다. 겨우 살아난 불로 음식물을 끓였다. 끓으며 물러지지 않는 쌀알은 수저로 짓이겼다. 소년이 처음으로 만든 음식이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풀처럼 멀겋고 밍밍하지만 익은 밥 냄새와 배고픔 때문에 맛이 있는 것도 같고 맹탕인 것도 같았다. 언젠가 먹었던 우유 가루가 생각났다. 아이는 먹지 못하고 빨기만 했다. 소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가락에 묻혀 아이의 입에 디밀었다. 아이는 맹렬하게 빨았다. 그러다 손가락을 빼면 아이는 목젖을 내보이며 울었다. 소녀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다. 아니, 시선이 마주쳤다고 보는 게 옳았다. 아이의 깊고 맑은 눈 속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엄니의 부재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인가. 겁에 질려 울고 보치며 아이는 잠이 들었다. 소녀는 기진해서 아이 옆에 누웠다. 무섭기는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엄니에게 뭘 잘못했나.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는데 배가 고팠다. 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걸 찾았다. 찬장과 부엌광을 뒤져도 먹을 건 없었다. 소녀는 물을 한 바가지 퍼 마셨다. 잠을 청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다. 부하가 돋았다. 씨, 엄니는 어디 갔나. 설핏 잠이 들었는데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밤중이었다. 어둠과 부모의 부재에서 오는 무섬증에 소녀는 아이와 같이 길게 울었다.
이튿날도 아이의 울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미는 여전히 없었다. 아비는 시골 장날을 따라 도는 장사꾼이라 보름이나 한 달 간격을 두고 집에 들르곤 했다. 아비의 벌이가 드물게 잘 된 어떤 날 그는 집에 와서 빵이며 샌베이 과자, 사탕과 장난감, 우유 가루들을 풀어 놓았었다. 소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엄니는 없었고 아비는 언제 올지 소년의 깜냥으로는 헤아려지지 않았다. 소년의 세계는 집과 울타리 밖 20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읍내에 가고 차를 탄 적도 있으나 그건 보호자를 대동한 경우였다. 소년은 집안에서 종종 걸음을 쳤다. 소년에겐 매 순간 모든 일이 낯설고 버거웠다. 일과는 아이의 울음에 맞서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아이에게 먹이는 일이었다. 광에서 씨감자를 찾았고 사다리를 가져다 석가래에 걸린 명태를 걷어냈다. 옥수수는 익지 않았다. 닭이 소년 앞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칼로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로운 아이 울음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다. 아이를 어르고 먹이다 소년은 지쳐 소리치고 울었다. 아이는 오빠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더욱 세차게 울었다. 둘은 지쳐갔다. 아이는 울 힘이 없어 울지 못했고 소년은 울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울음을 거뒀다. 둘은 기면증 있는 사람처럼 자다 깨다 해가며 종일 잤다. 소년은 꿈을 꾸고 있었다.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들었는지 집안은 저교했다. 저녁 석양을 등지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비였다. 그가 희를 부르며 막내를 찾았다. 막내 이름은 경희였다. 소년이 소리쳐 아비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일어날 수도 없었다. 집안을 둘러본 후 방 안으로 들어와 아비가 다급히 희의 상태를 살폈다. 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이번엔 아비가 소년을 일으켜 세워 흔들었다. 소년은 아직도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갔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아비의 보찜을 풀어 헤치며 소년은 현실로 돌아왔다. 울지 않는 아이를 응시하며 소년은 아비가 가져온 가루 우유를 한 줌씩 입에 넣고 녹여 먹었다. 바삐 읍내를 오가던 아비가 며칠 후 소금지게를 치고 말했다. 가자. 아비의 행동은 엄숙한 의뢰 같았다. 아비를 따라 나서다 뒤를 돌아봤다. 집이 유년히 멀어지고 있었다. 소금 가마니는 아비의 키보다 높았다. 소년은 소금 가마니를 쫓아 걸었다. 아비의 빠른 걸음을 쫓기에 소년의 보폭은 턱없이 부족했다. 놓치면 죽는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아비의 지게를 뒤따랐다. 장을 찾아가 소금을 팔았고 제를 넘어 산천으로도 갔다. 밤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했다.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으며 소년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소금을 팔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기차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소년은 깨달았다. 아비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어미 찾기를 그만두라고. 그러나 말하지 못했다. 아비는 자신만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아비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도락구를 얻어 타고 가면서 소년은 어렴풋이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강을 등지고 논길을 지나고 밭길로 접어들었다.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은 고무신에 땀이 차 미끄덩거렸고 발가락과 발바닥에 터진 물집이 아물지 않아 쓰라렸다. 길은 가뭄 뒤끝이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콩밭에 잎사귀들에는 누렁잎이 번져 있었다. 여자는 삽장문 안에서 저녁밥을 안 치려는지
바가지에 담긴 볼이 섞인 쌀을 조리질하고 있었다. 장독 너머로 소년이 걸어온 황토길이 보였다. 끼년 얼마나 사는지 배주러 왔다. 네 새끼다. 아비가 소금 가마니를 마당에 부렸다. 흰 소금 결정 위에 조악하게 대패질된 나무 상자가 뒤집어지며 아이가 튀어나왔다. 생전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피부가 쪼그라들고 눈에 생기가 없는 점이 달랐다. 누런 베네 조고리의 아이는 미라가 되어 있었다. 눈두덩 및 볼 수 없는 퀭한 두 눈이 여자를 쏘아 보는 듯 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여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에 소녀는 아비의 지게를 아비가 모르게 버렸다.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비는 빈 지게를 챙길 여력도 맬 기력도 없었다. 아비도 오래 살지는 못했다. 소년을 일가에게 맡긴 후 배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는 침몰했고 아비는 실종됐다. 사람들이 뒷전에서 수군거렸다. 아이가 아비마저 불러들인 거라고. 허씨가 몸을 떤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렸지. 그래봤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계집애였던가. 모르겠다. 망할. 춥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것 같다. 사람들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린다. 그는 우두망찰 바닥에 뒹구는 빈 술병과 명태의 누나를 응시하다 망연히 술잔을 들여다본다. 다행히 아비며 어미, 아이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여름날 먼지 이는 흙길, 아비 지게를 필사적으로 뒤쫓던 기억만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허씨는 자작으로 술을 마신다. 사람들도 장사가 덜 돼 그런지 침울한 분위기다. 마시는 양에 비례해 허씨의 고개는 처지고 엉덩이는 무거워져 간다. 아저씨! 허씨가 놀라 고개를 든다. 다른 사람들은 스쿠터 소리를 듣고 기척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꽃다방 서연이다. 술도 깰 겸 이따가 차 마시러 오셔. 다른 서비스도 있어요. 제길 오라는 속눈썹은 안 오고 서연이가 차 배달 가다 영업 일합시고 불어 들린 듯 싶다. 그녀가 누구에겐지 모를 윙크를 한다. 미끈한 종아리와 퉁퉁한 허벅지가 탐스럽다. 스쿠터 소리가 멀어진다.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를 떠올리자 허씨의 방광은 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에게 여자란 복잡 미묘한 존재였다. 다가가기 어렵고 힘들게 다가가서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놈아 침 좀 그만 흘려라. 딸 같은 애야. 사랑이야 영원하지. 다만 대상이 바뀔 뿐이어서 그렇지. 그러게 어여 장가를 들어. 장사만 해도 그래. 마누라 있으면 좀 수월해? 혼자서는 절대 돈 못 모아. 사람들이 면박 주고 얼으며 훈계한다. 허씨가 속으로 대꾸한다. 거지 같은 놈들. 남 속도 모르고. 니들은 침 안 흘렸냐? 수컷의 본능인걸. 그런 문제도 그래. 말로는 뭘 못하겠어? 충신 한번 해주지 않는 인간들이. 그는 서글퍼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나이는 먹어가고 벌어놓은 돈 없다. 처자식도 없다. 늙음하게 사는데 애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남과 비교되는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살다 죽겠지. 허씨는 존재의 유한함에 대해 비가 맺힌다. 그러다 긴 속눈썹을 떠올리며 그는 막연한 이율 배반에 진저리를 친다. 어느 결에 황씨 처가 나타나 앙알댄다. 서기 아빠, 그렇게 술 먹다 또 음주운전 걸려 면허 정지에 벌금 물려고 그러지? 그러게 당신도 운전 좀 배우랬잖아. 아까와 달리 황씨도 지지 않는다. 저러면 안 되는데. 허씨가 슬그머니 일어선다.
좀 있다 황씨 내외간에 약간의 대거리가 생길 것이고 그 뒤 술판은 끝난다. 대개 술자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곤 했다. 허씨는 시장 뒤편에 공중 화장실을 버리고 제 방 쪽으로 비척비척 걷는다. 하천 바닥에 물줄기는 흐르지 않고 허옇게 얼어있다. 바람이 드세다. 바람은 지나가는 곳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 그 속에 또 아이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그가 바지 지퍼를 내린다. 바람 때문에 그의 오줌 줄기가 제 방 아래로 떨어지며 흩뿌려진다. 바지 섭을 추리고 침침한 듯 그가 눈을 비빈다. 탁 트인 사방은 고만고만한 농촌 풍경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한다.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메밀꽃들의 향연을 따뜻한 가을날일 것이고 벌이 날고 향기도 분분할 것이다. 그는 잠시 취한다. 눈을 뜬다. 메밀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있다. 관상용으로 관광객을 위해 심어진 메밀밭은 허씨가 빈들을 향해 소리친다. 소리는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어찌어찌 흘러오다 보니 오일장을 찾아다닌 게 수년이다. 그전 돈을 여투어 도시의 가게도 내봤으나 허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었다. 영세 상인인 그로서는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색과 풍부한 물량을 갖추지 못했고 화려한 언변도 상인으로서의 배포도 부족했다. 그를 더 죽어라 한 건 오르는 가게세였다. 매년 어김없이 건물주는 세를 올렸다. 카드 수수료란 것도 그의 볼을 붙잡고 늘어졌다. 생물 장사란 게 20% 마진을 볼 때도 있고 10% 마진을 볼 때가 있으며 때론 본전에 팔 때도 미칠 때도 있다. 그런데 카드 회사는 남든 미치든 사정 가리지 않고 2.5%의 수수료를 떼갔다. 물론 장사만 잘 됐다면 그건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새로 들어서는 마트들이 예배당이나 미용실, 치킨집처럼 몇 집 건너 들어서서는 돌아가면서 산지 직송을 한다는 현수막에 세일한다는 전단지를 돌리는 데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장돌뱅이의 세상도 많이 달라져 이제 험한 산길을 밤새 걸어야 하는 일은 없다. 차와 휴대전화기는 장꾼들의 필수품이다. 난장판도 변해 있었다. 우선 저마다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 있다. 자연 초짜들은 발을 디밀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촐로나 안악들이 기르고 캐고 잡은 토종의 소박한 물건들도 들어설 자리가 좁아졌다. 공장에서 만든 획일화된 공산품, 삼남에서 대량으로 재배된 농산물, 온양 어선들이 잡아내는 수산물들이 시장을 잠식해버린 것이다. 인심이라는 것도 사나워져 있다. 삼시세끼니를 사먹는 허씨의 경우 특히 음식점 인심이란 것에 분통이 터진다. 주막들에 불 피우고 후후시 쉴 염은 내지도 않지만 성의 없이 만든 찌개에 달랑 김치 한 쪼가리 내주고는 값은 도시 뺨치게 받는다. 게다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식당 한켠 벽에다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가짜는 종이 쪽지를 붙여놓고 있었다. 허씨는 담배를 빼문다. 바람을 등지고서야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 연기와 함께 그의 한숨이 허공으로 퍼져나간다. 맥주 생각만 간절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사람들을 짚어봐도 술상대가 떠오르지 않는다. 장꾼들은 아침 술을 마다하지 않지만 저녁 술은 사양한다. 차를 몰고 돌아갈 걱정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술이 깰 터이고 해가 지면 짐을 챙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튿날 새벽 그들은 도시의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지방의 오일장으로 떠날 터이다.
허씨에게 조선다리나 동이 같은 길동무가 있을 리 없다. 터벅터벅 걷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인다. 허씨가 좌판으로 돌아오니 술판이 거쳐져 있고 황씨는 군불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는 졸다가도 손님 오는 기척만 보이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서 손님을 맞는다. 황씨가 계속 조는 건 허씨가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꽁치며 고등어 따위의 생선 도매 시세를 알아보고 주문을 내는지 휴대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는 중이다. 허씨가 자신의 좌판을 바라본다. 귤이며 사과들은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다. 보기 싫다. 그가 돌아선다. 자리 안 지키고 또 어디가? 장사 안 할 거야? 황씨 처에 힐라니 허씨 뒤통수를 때린다. 돼야 하지. 되돌아서 대바람에 역정을 내지만 허씨는 믿는 구석이 있다. 허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는 주인인 허씨보다 더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굴며 과일을 팔아주었다. 파장까지 돌아오지 않는 허씨를 위해 짐을 꾸려놓기도 했었다. 그는 장 안을 어슬렁거리며 걷는다. 아침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은 성질 못된 아이가 여러 색의 물감을 뭉개고 덫을해 놓은 듯 탁하고 어지럽다. 그가 문을 밀치고 들어선 곳은 호프집이다. 그러나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달라면 주고 당연히 양주도 있다. 안주도 치킨에 돈가스, 파전, 치즈와 보쌈 등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판다. 허씨는 맥주를 주문한다. 손님은 그 혼자뿐이다. 날 흐리고 바람 불고 손님은 없다. 못 보던 집인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장사 잘 돼? 그냥 그렇죠 뭐. 수작이 몇 마디 오가자 나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여자가 맥주 한 조끼를 들고 동석한다. 손님이 없네? 글쎄 오늘은 그러네요. 허씨는 자신의 잔을 들어 여자의 잔에 살짝 부딪히고 길게 마신다. 잘 넘어간다. 불길하다. 이런 경우 꼭 뒤끝이 안 좋다. 여자는 허씨가 잔을 부딪힐 때마다 술을 홀짝홀짝 받아 마신다. 오늘은 시가 땡기네. 참, 시 좋아하나? 허씨는 잠깐 뜸을 들이고 말한다. 전에도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다. 어떤 시인데요? 여자가 호기심을 내비친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아하, 다른 여자들도 그랬다. 이 시를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듯한 모호한 반응. 물론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허씨가 시를 읊는다. 어지간히 취한 목소리에 갈라진 음색이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여자가 눈을 새초롬이 뜨고 허씨의 인물이며 허우대를 살핀다. 허씨는 이제 자신에게 취한 듯 보인다. 테레비에서 메밀 꽃필 무렵이란 극화 봤나? 내가 꼭 그랬어. 오늘처럼 날이 꾸물거리는 날이었지. 중신으로 선을 봤지. 그 수줍어하는 기색이라니.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어. 수단이 좋으셨나? 그냥 서로 좋았지. 허씨는 되는 대로 짓거린다. 기억들이 아슬아하고 긴가 민가하다. 그런데도 여자가 맞장구를 쳐주니 이렇게 맞춤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혼자세요? 애 낳다 죽었거든. 아이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동이라고. 내가 몹쓸 놈이지. 그럼 애도? 여자가 축축한 눈길을 보낸다.
이 순간 짐짓 침울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후 휴 하고 내 뿜어야 한다. 한숨을 한 번 더 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허씨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킨다. 취기가 오르며 그는 자기 최면에 빠져든다. 그래, 나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자는 슬프다. 나도 내가 싫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때 난 6살이었는데. 모르겠다. 태어나 살고 싶은 게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때 한 여자가 우산을 털고 들어서며 호들갑을 떤다. 예, 첫눈이야. 아주 매섭게 내리는걸. 어머, 언니 눈 와요? 언제부터 왔는데? 난 그것도 몰랐네. 눈 구경해야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뛰어간다. 산통 다 깨는군. 애도 아니고 눈 오는 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닐 텐데. 허씨는 오만상을 찡그리며 언니란 여자를 바라본다. 그런데 낯이 익다. 누구더라? 그러나 상대방은 대번에 허씨를 알아본다. 잘 만났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내 돈 내놔. 아, 언니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내가 말했잖아. 메밀꽃 필 무렵 어쩌고 하며 사기 쳤다는 놈. 살림 차려 들어앉겠다고 마음먹은 내가 미친년이었지. 방 얻고 세간까지 사드렸지 뭐니. 예, 경찰에 신고해라. 여기 사기꾼 하나 있다고. 술집 문턱을 넘어서며 허씨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허씨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놓고 싹싹 빌었다. 그리고도 차용증에 불러주는 대로 각서까지 써주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술이 확 깬다. 구구한 변명이지만 그때 허씨는 그 여자와 살아볼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하필 메밀꽃 필 무렵에서 조선다리가 입에 달고 있던 이야기,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라는 말이 걸렸던 것이다. 아니, 더 솔직히는 그 여자와 산다면 이번엔 엄니가 아닌 자신이 출분할 것 같아서였다. 여자는 아비처럼 자신을 찾을 것이고 여자가 길길이 뛰었던 건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몰래 나올 때 밥 사 먹고 찜질방에서 자려고 돈 몇 푼 들고 나온 것이 분했을 것이다. 허씨의 얼굴에 피식 웃음이 배어져 나온다. 만약 그 여자와 살았다면 애도 생겼겠지. 집 나온 나를 찾으러 여자는 카시트에 애를 누이고 차를 몰고 다니며 엄니 아닌 아비를 찾아다녔을까. 겨울밤은 빠르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읍내에 네온 사인이 하나 둘 들어온다. 허씨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나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는 달은 보이지 않는다. 시커먼 하늘만이 아가리를 떡 벌린 채 버티고 있을 뿐이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다. 차바퀴에 체인을 감은 1톤 트럭이 라이트를 비추고 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차는 쿨컥거리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낸다. 눈은 이제 쌀락눈이 되어 내린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까요?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